저는 클라우스 하일리히입니다. 유럽 우주국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추진체 전문가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유럽의 우주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자신감이 산산조각 난 건 그날 아침이었어요. 클라우스, 이거 봐. 동료 피에르가 급하게 달려와서는 보고서를 제 책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기밀 문서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죠. 잠깐 영상 시작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동맹국 우주군사력 평가 -1위 대한민국. 뭔 소리야 이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위에 있다고. 농담도 심하네. 하지만 피에르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클라우스, 이게 농담이 아니야. 펜타곤에서 직접 작성한 보고서라고. 순간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둘씩 몰려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뭘 안다고? 음아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리안 로켓이 얼마나 완벽한데. 맞아,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수백 번 발사 성공했잖아. 다른 동료도 거들었어요. 그때 부서장 장 피에르 마르탱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르탱 부서장이 손에 든 빨간 봉인 서류를 보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본부 긴급 지시입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을 직접 확인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확인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네, 누군가 한국으로 가서 실제 기술 수준을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 우리를 앞섰다면. 마르탱 부서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클라우스. 마르탱 부서장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자네가 가는 게 어떨까? 추진체 전문가니까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시간 낭비 같았거든요. 한국이 유럽보다 앞섰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뭘 했길래 미국이 1위라고 평가한 걸까? 좋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어요. 피에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럴 리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3명이었거든요. 게다가 모두 정장 차림의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클라우스 박사님이시죠? 그 가운데 있던 남자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김민준 연구원이고 이분들은 보안 담당자입니다. 보안 담당자요? 단순한 기술 견학의 보안이 왜 필요하죠? 혹시 제가 뭔가 위험한 곳에 가는 건가요? 저는 반농담으로 물었습니다. 김민준 연구원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박사님이 보시게 될 것들이 조금 특별해서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 궁금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평범해 보였는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먼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로우주센터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가는 곳과는 다른 구역이에요. 2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나로우주센터. 하지만 김민준 연구원이 안내한 곳은 일반 관람객 입구가 아니었습니다. 삼엄한 경비가 서 있는 별도의 출입구였어요. 신분증과 방문 허가서를 확인하겠습니다. 경비원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번의 보안 검색을 거쳐 들어간 곳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는 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이게 실제 발사 준비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김민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거대한 로켓이 발사대에 서 있었습니다. 누리호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일반에 공개된 사진보다 훨씬 크고 위압적이었어요. 저건 몇 톤급 로켓입니까? 200톤급입니다. 하지만 이건 공개된 버전이에요. 공개된 버전이라고요? 그럼 공개되지 않은 버전도 있다는 말입니까?
관제실로 들어가니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3일 후에 발사 예정입니다. 관제실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성공률은 어떻습니까?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관제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김민준 연구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32회 연속 성공입니다. 100% 성공률이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100% 성공률이라니요? 그런 건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럴 리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관제실장이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정말로 32회 모두 성공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궤도 진입 정확도도 99.8%였어요. 이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100% 성공률은. 그때 김민준 연구원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사님, 잠깐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할까요? 밖으로 나온 김민준 연구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본 후 조용히 말했어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무슨 뜻입니까? 진짜는 따로 있다는 뜻이죠. 김민준 연구원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몇 마디 주고받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 허가가 났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세요. 어디로요? 그건 가봐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민준 연구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0% 성공률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 다음 날 새벽 5시 김민준 연구원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차량이었어요. 검은색 SUV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 가야 해서요. 김민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차량이 출발하자마자 제 휴대폰을 거두어 갔습니다. 보안상 필요한 조치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기술 견학일까요?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철문과 금지 출입금지 표지판이 여러 개 붙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한국에 진짜 우주기술이 있는 곳입니다. 철문이 열리자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하 도시 같았어요. 수십 개의 건물들이 산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곳의 존재를 아는 외국인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김민준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입구부터 보안 검색이 까다로웠습니다. 지문 인식, 홍채 스캔, 금속 탐지까지. 마치 군사 기밀 시설 같았어요. 첫 번째로 들어간 건물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로켓 엔진이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누리호보다 훨씬 큰 크기였어요. 이것은 750톤급 추력 엔진입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750톤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네, 달 탐사용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옆에서 다른 연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화성까지도 가능합니다. 화성이라고요? 유럽 우주국도 아직 계획 단계인데 한국이 이미 화성 탐사용 엔진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작동합니까? 당연하죠. 지난주에도 연소 시험을 했어요. 그때 김민준 연구원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다음에 들어간 건물에서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각각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뭡니까? 전 세계 우리 위성들의 실시간 위치입니다. 몇 개나 됩니까? 연구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공개할 수 있는 것만 127개입니다. 127개요? 그럼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뜻이겠죠?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든 연구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뭔 일입니까? 저는 불안해했습니다. 김민준 연구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사님, 지금부터 보실 것은 절대 비밀입니다. 알람이 계속 울리는 가운데 모든 연구원들이 각자의 자리로 뛰어갔습니다. 마치 실제 위기 상황 같았어요. 뭔 일이죠? 저는 김민준 연구원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미군 정찰 위성이 우리 상공을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뭘 하는지 감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때 관제실 책임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KPS 시스템 가동. 대상 위성의 궤도를 0.3도 조정하세요. KPS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 독자 위성 항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김민준 연구원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일반적인 용도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화면을 보니 미군 위성의 궤도가 실제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밀어내는 것처럼요. 어떻게 다른 나라 위성을 조종할 수 있습니까?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연구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민준 연구원이 다른 연구원들과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눈 후 말했어요. 박사님,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새로운 화면이 켜졌습니다. 전 세계 지도 위에 수천 개의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빨간 점은 우리 위성, 파란 점은 미국, 노란 점은 중국, 초록 점은 러시아 위성입니다. 화면을 보니 빨간 점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거의 절반 이상이 한국 위성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네, 우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보유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이미 우주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때 한 연구원이 급하게 뛰어와서 김민준 연구원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김민준 연구원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박사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잠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중국 군사위성이 우리 시설을 정찰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무력화라고요? 설마 위성을 공격한다는 말입니까? 서둘러 이동한 곳은 더욱 기밀스러운 지하시설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우주에서 내려다본 지구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목표물 포착.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화면에 작은 점 하나가 표시되었어요. 중국의 정찰 위성이었습니다. 전자기파 방해 시스템 가동. 관제관이 명령했습니다.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면에 중국 위성 신호가 점점 약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임무 완료. 대상 위성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 위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니요.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김민준 연구원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월 평균 15-20회 정도요. 주로 중국과 러시아 위성들이죠. 그럼 미국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1위로 평가한 거죠.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한국이 이미 우주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김민준 연구원이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어요. 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내일 보여드릴 것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시설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청했지만 한잠도 올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4시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박사님, 급한 상황입니다. 김민준 연구원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뭔가 큰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30분 후 일본 상공을 지날 예정이에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실제 위기 상황이라는 말입니까?
서둘러 관제실로 향하는 동안 김민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사실 이런 일은 가끔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의 실제 대응 능력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관제실은 완전히 전시 상황 같았어요.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북한 미사일의 궤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사일 고도 120km, 속도 마하 15.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마하 15라니요? 그건 극초음속이잖아요. 우리 대응책은 뭡니까? 관제실장이 물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점이 나타났습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누군가 외쳤습니다. 잠깐요, 언제 발사한 거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김민준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2분 전에 이미 발사했어요. 우리 시설에서 50km 떨어진 지하 사일로에서요. 지하 사일로요? 그런 게 있었다고요? 화면을 보니 두 미사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게임 같았지만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요격까지 10초, 5초, 3, 2, 1. 화면에 밝은 섬광이 터졌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요격 성공. 목표물 완전 파괴. 관제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까? 물론이죠. 지금 일본에서는 대경보가 해제되고 있을 겁니다. 김민준 연구원이 제게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일본 뉴스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 해제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은 거군요. 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미사일이 바다에 떨어졌다고 발표될 겁니다. 왜요? 진실을 알리면 더 큰 혼란이 생기니까요. 그때 관제실장이 김민준 연구원을 불렀습니다. 둘이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눈 후 김민준 연구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박사님,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요? 중국에서 우리 요격 미사일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설 위치를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돌았어요. 혹시 중국이 이곳을 공격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민준 연구원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박사님, 이제 진짜 한국의 힘을 보여드릴 때가 왔습니다. 그가 어떤 버튼을 눌렀더니 관제실 전체가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레벨 5 대응 시스템 가동. 관제실장이 외쳤습니다. 레벨 5가 뭡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김민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절대로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레벨 5 경보가 울리자 관제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연구원들이 갑자기 군인처럼 변했어요. 전국 지하시설 연결 완료.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전국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준 연구원이 거대한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박사님이 보고 계신 이곳은 12개 지하시설 중 하나에 불과해요. 지도에는 한반도 전체에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제주도까지 모든 곳에 이런 시설이 숨어 있다는 말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시설들을 만든 겁니까? 2010년부터 비밀리에 건설해 왔어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서요. 그때 새로운 화면이 켜졌습니다. 우주에서 내려다본 중국 대륙의 모습이었어요. 여러 개의 빨간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중국의 미사일 기지들이에요. 현재 3곳에서 미사일을 준비 중입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중국이 정말 우리를 공격하려는 건가요? 우리를 향해서 말입니까? 김민준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경고 차원에서 바다에 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을 대비해야죠. 관제실장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극초음속 요격 시스템 준비. 극초음속 요격 시스템이요? 네, 마하 20까지 요격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마하 20이라고요? 그런 기술이 정말 존재합니까? 화면에 새로운 장면이 나타났어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미사일이 발사대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주도 한라산 지하 500m입니다. 한라산 지하에 이런 시설이 있었다니요. 갑자기 경보음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중국 미사일 발사 확인. 목표는 우리 동해상입니다. 역시 경고성 발사네요. 김민준 연구원이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우리도 메시지를 보내야죠. 관제실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연용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준비. 시연용이요? 네, 실제 탄두는 없어요. 하지만 중국이 우리 실력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화면에서 제주도 지하시설의 미사일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발사까지 30초.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요? 10초. 5초. 발사. 순간 화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청난 화염과 함께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현재 속도 마하 5, 마하 10, 마하 15, 마하 20 돌파. 기술자가 외쳤습니다. 마하 20이라니요. 이런 속도가 정말 가능한 건가요? 목표 지점까지 3분 남았습니다. 김민준 연구원이 말했어요. 중국 상공 100km를 지나갈 예정입니다. 아무도 요격할 수 없는 속도로요. 정말로 3분 후 화면에 임무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중국 레이더에 완벽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방어 시스템이 무력했어요. 그 순간 중국 미사일 기지들의 활동이 멈췄습니다. 준비하던 미사일들이 다시 경납고로 들어갔어요. 메시지 전달 완료네요. 김민준 연구원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이런 무시무시한 힘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박사님, 김민준 연구원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미국이 우리를 1위로 평가했는지요. 그날 오후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김민준 연구원이 저를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놓여 있었어요. 박사님,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자 놀라운 데이터들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실제 우주 발사 성공률 마이너스 99.2%. 총 847회 발사 중 840회 성공. 847회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개된 건 47회라고 했는데 공개된 것과 비공개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난 8년간 거의 매주 무언가를 우주로 쏘아 올렸어요. 매주라고요? 그럼 1년에 50번 이상 발사한다는 말입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재 궤도상 한국 위성수 마이너스 2847개. 거의 3000개나 된다고요? 네, 그런데 이것도 군사용은 제외한 숫자예요. 김민준 연구원이 다른 파일을 펼쳤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마이너스 달 기지 건설 현황. 달 기지요? 네, 현재 달 표면에 우리 무인 기지 3곳이 가동 중입니다. 내년에는 유인 기지도 완성될 예정이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미국도 아직 달 기지는 계획 단계인데 한국이 벌써 건설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김민준 연구원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놀랐어요. 무슨 뜻이죠? 2018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마치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았죠. 누군가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안녕하세요, 클라우스 박사님. 저는 박상훈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는 이 모든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입니다. 박상훈 박사가 의자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박사님, 지금까지 본 것들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이것도 일부에 불과해요. 일부라고요? 네,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요. 박상훈 박사가 새로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극비 도장이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프로젝트 오디세이. 화성 유인 탐사 계획입니다. 화성 유인 탐사요? 네, 2026년 출발 예정이에요.
2026년이라면 내년 내후년이잖아요. 그런데 박사님, 박상훈 박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이 있어요. 어떤 기술입니까? 박상훈 박사가 작은 장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 상자였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자세히 살펴봤지만 정체를 알 수 없었어요. 핵융합 배터리입니다. 핵융합이요? 네, 이 작은 장치 하나로 소형 도시를 1년간 전력 공급할 수 있어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핵융합 기술이 실용화되었다는 말입니까? 이 기술로 우리 로켓들이 무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성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박상훈 박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우리가 왜 당신을 여기 초대했는지 아시겠어요? 박상훈 박사의 질문에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를 왜 초대했다는 거죠? 유럽 우주국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상훈 박사가 새로운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지구와 화성이 표시된 궤도 지도였습니다. 화성 유인 탐사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유럽의 기술력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럽이 한국에 도움이 될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본 걸로는 김민준 연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유럽은 수십 년간 우주 개발을 해온 노하우가 있잖아요. 박상훈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지만 경험이 부족해요. 특히 장기간 우주 체류에 대한 인체 영향 연구 같은 분야는 유럽이 훨씬 앞서 있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실제 인간을 화성에 보내려면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유럽 우주국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박상훈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박사님이 돌아가서 설득해 주셔야죠. 저 말입니까? 네, 박사님은 이제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아는 유일한 유럽인이에요. 순간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만약 유럽 우주국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상훈 박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우리 혼자 가야죠. 2026년에 화성으로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가능하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거든요. 김민준 연구원이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우주선이 조립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화성 탐사선 아르고호입니다. 현재 85% 완성되었어요. 화면 속 우주선은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였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보다도 훨씬 커 보였어요. 승무원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중 절반은 외국인으로 구성할 예정이에요. 외국인이요? 박상훈 박사가 설명했어요. 화성 탐사는 인류 전체의 꿈이니까요. 한국 혼자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협력이었다는 것을요. 박사님, 박상훈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유럽으로 돌아가시면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증거가 필요하겠네요. 김민준 연구원이 작은 USB를 건네주었어요. 여기에 공개 가능한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물론 핵심 기밀은 빠져 있지만 유럽 우주국을 설득하기엔 충분할 겁니다. 저는 USB를 받으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다. 박상훈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사님,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함께 별로 가는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서 이 놀라운 진실을 전하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인천공항에서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바뀔 것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과 유럽, 그리고 전 인류의 미래가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애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하루가 따뜻한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